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FOMC 회의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는 이제는 뭐 1월 말 이후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내용이 시장의 저점을 더 깨고 내려가는 흐름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FOMC 회의 때 금리를 어떤 식으로 올릴 것이냐, 그것이 이제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기존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렸던 시기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던 시기에는 일단 50bp씩 그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경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5월달에 50bp를 올리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내용,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서 그러면서 어찌됐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그 내용인즉 인플레이션이 발생될 만큼의 경기가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고 그만큼 소비가 개선됐다는 얘기가 되고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시중에 뿌려진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을 했는데 2008년 리먼 브러스 터질 때, 그러니까 2007년도 서프라임 터지고 그 여파로 미국의 5대 IB 중에서 5위였던 베어 스턴스가 파산하고 4위였던 리먼 브러스가 터지고 3위였던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피인수되고,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게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쪽이죠. 결론적으로 미국의 IB 쪽이 무너지게 된 서프라임의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금리를 급격히 내렸는데 그게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제로금리까지 내려도 그 앞전의 금리는 1%가 최저금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양책을 쓴 것이 일반적인 부양책이 아닌 돈을 찍어서 헬리콥터에서 뿌린다라고 표현할 정도의 양적 완화 기준이었죠. 그 양적 완화 기준을 이제는 양적 긴축을 통해서 대차지표 규모를 줄여나가겠다, 이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도 1월달 FOMC 회의, 그다음에 3월달 FOMC 회의, 또 5월달 FOMC 회의. 그러면 뭐 1월, 3월, 5월 두 달에 한 번씩 열리, 그게 아니고 FOMC 회의는 45일 간격으로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이미 2022년도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총 몇 차례? 8차례입니다. 두 달에 한 번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45일이기 때문에 8차례에 걸쳐서 6차례가 아니에요. 또 우리나라처럼 12차례가 아닙니다. 8차례의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1월을 제외한 나머지 7차례는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 중에서 이제 75bp, 그러니까 0.75%포인트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5월달 기준에서 50bp 정도 올릴 거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금리 관련된 내용 속에 채권 수익률까지 그리고 환율까지 전부 사실상 설명을 다 드렸었어요. 이 설명을 다 드렸었는데 요걸 뭐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04년부터 해서 2006년까지. 그러니까 이게 2004년 6월일 때 기준이 요절하게 되죠. 여기가 1% 금리였어요. 여기가 9.11 테러 나고 가장 이제 금리를 저점까지 내려놓은 게 1%. 9.11 테러 이전의 금리 최저점은 3%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 가지고는 경기 부양이 안 된다, 더 낮춰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1%까지 내린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몇 차례 올려요? 17차례. 네? 17차례. 1년에 8번씩 2년 동안 올리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6월까지.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5월까지가 2년인 거예요. 그죠? 그때 16번 올리고 추가 한 번 더. 그래서 17차례. 25bp씩 계속 올렸습니다. 25bp. 예? 곱해주면 얼마냐면 4.25가 나와요. 머리 좋죠? 머리 좋은 게 아니라 맨날 알고 있던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25bp를 8번 곱해주면 4가 나오고요. 4% 그리고 한 번 더 올렸기 때문에 4.25. 그럼 기존의 금리가 1%였으니까 얼마야? 총 이제 5.25%까지 올라가 있던 거예요. 그럼 금리를 언제 내립니까? 2004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언제 내려요? 이게 이제 월별로 체크된 표시 포인트가 아니에요. 금리를 올릴 때와 내릴 때만 그때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그 다음 FOMC 회의가 아니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인상 이후에 금리를 동결을 합니다. 동결하고 나서 2007년도 초반부터 서프라임이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불거지는 겁니다.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 거품 해소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예? 야 일단은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가 추락하고 있는데 지표가 깨지고 있는데 그걸 일단 부양을 하자. 일단 금리를 낮추자. 근데 25bp가 아니라 50bp씩 막 낮춰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그게 언제예요? 2007년 1사분기에 이제 그 서프라임이 터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립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2004년 6월에 금리를 올리기 전, 그러니까 2003년 3월이 글로벌 시장의 저점이 찍히는 구간이 되고요. 2003년 3월 달에 우리나라의 지수가 512포인트를 찍습니다. 그게 최저 바닥입니다. 더 깨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쭉 뻗어 올라간 거예요. 금리는 2004년 6월부터 올립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활성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 2003년 3월 바닥 찍고 돌리고 경기가 활성화되니까 시세가 나오겠죠. 얼마까지 나가요? 2004년도 4월까지 해서 900포인트 중반까지 올라옵니다. 946인가 64인가요? 하여간에 900포인트대 950 요 전후까지 쭉 올라온 겁니다. 512에서부터 1년 만에. 그러고 나서 2004년도에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 중국 때문에 세계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긴축에 대한 우려감, 중국에서 긴축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감. 그 당시 2003, 4년도의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건 나중에 뭐 어떤 기회가 되면 또 다시 설명을 하고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금리 내용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2004년 4월 고점 찍고 조정을 받습니다. 얼마까지 받아요? 700포인트대까지. 그러고 나서 2004년 6월부터 금리 인상 시기에 시장은 대세 상승이 나와요. 그리고 정점에 달했던 금리 바로 내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2006년 6월까지 올리고 나서 정점에 달했던 금리를 언제 내린다 그랬어요? 7년 9월에 내립니다. 경기가 좋아져서 이 금리를 올린 게 4년 6월이죠. 그 이전에 시장의 지수는 3년 3월부터 좋아져서 시장의 랠리가 나와요. 512에서부터 우리나라 기준에.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거예요. 1년 3개월 만에 랠리가 나오고.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을 찍고 2006년 6월에 고점을 찍고 이 서프라임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겠다 한 것이 정점 찍고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 게 7년도 9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를 낮추는 순간 50bp씩 낮추는 순간 시장은 붕괴가 됩니다. 시장 붕괴가 돼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시장의 고점은 2007년 10월, 우리나라의 고점은 2007년 11월에 고점을 찍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0월 달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어찌됐건 금리를 올릴 때 대세상승 랠리, 금리를 내릴 때 대세하락. 내린 이후에 바로 정점. 그럼 이때만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요.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립니다. 2015년 12월에 금리를 25bp를 올립니다. 그리고 계단식으로 금리를 올립니다. 얼마씩이요? 25bp씩.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25bp씩 올린 거고 여기서도 25bp씩 올린 거예요. 언제까지? 18년 12월까지. 지표가 굉장히 좋아져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리를 드디어 올린 거죠. 그 전에 2013년도에 2013년도 5월인가요? 하여간에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씁니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그 전에는 이제 없었어요 그 단어가. 근데 이제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 합성어를 처음 쓰면서 그게 이제 긴축, 출구 전략 이 내용이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내용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실질 긴축을 단행한 게 2014년부터 긴축을 단행하는 거예요. 요 이제 기준적으로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의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그 변화를 놓고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2018년 12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렸고요. 그 이전에 이제 시장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급격한 조정이 나오죠. 일단 기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2000년 이후의 흐름에서요. 이 정도를 당겨서 놓고 보시면 2003년 뭐 3월 요 경부터 해서 2007년 언제요? 10월까지 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요자락 언제요? 이게 2004년 8월 그리고 6월은 언제요? 6월이 여기입니다. 이때부터 금리를 올려서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린 거예요. 5월, 6월 여기까지. 금리를 올리는 기간 동안에 상승 추세 랠리가 나온 거지 하락의 연동도 있지는 않아요. 그죠? 그리고 금리가 정점에 다다라 있을 때 금리 정점 때문에 시장이 깨진 게 아니라 랠리. 그리고 시장이 무너진 거는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터지고 금리를 9월 달에 내립니다. 첫 번째 금리를. 그러고 나서 10월에 고점 찍고 풍비박산. 이때 이제 2018년도 우리 리먼 브라더스만 기억하시죠? 아니에요. 5위였던 베어스턴스가 먼저 파산 1분기에. 그러고 나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메릴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피인수되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이제 2015년 12월부터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주들도 랠리가 났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20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를 올려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뭐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에 대한 시각 정도.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데 정점 인식을 잡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저 당시에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금리의 정점이죠. 금리의 정점. 12월까지 금리를 올린 거였고 그러나 나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죠. 내리는 과정 속에 코로나19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랠리가 그대로 이어져 있었고요. 정점에 달해 있을 때도. 그리고 나서 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코로나19 때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춘 거죠. 그 부양책이 성공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런 랠리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중간에 뭐뭐 있었어요? 테이퍼링, 예? 긴축. 작년에 긴축 얘기 있었잖아요. 예? 연초부터. 근데 원래는 이 연초의 기준에 사실상은 금리를 낮췄어야 되는 게 맞고, 그죠? 그리고 요 당시 기준에 이제 금리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만지작거린 거죠. 계속 그 파월 의장한테 아니 내가 선임을 했는데 왜 내 얘기를 자꾸 안 들어? 금리 좀 낮춰. 왜? 재선에 성공해야 되니까. 어? 부양책을 계속 써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중앙은행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너무 많네요, 그죠? 그렇게 하고
FED. 이거 아시죠? BUK가 우리나라, FED가 미국, ECV가 유로,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리고 뱅크 오브 재팬, BOJ, 그다음에 BOE, 그다음에 ECB 뭐 이렇게 중요한 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FE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기준이 되겠죠. 그럼 미국 쪽의 흐름을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자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가 요자락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이 2007년도 9월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2015년 기준에 금리를 12월 달에 올리죠. 그다음 마지막 올린 게 2018년 12월에 마지막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금리를 인하한 게 여기죠. 2019년 7월 2019년 7월 31일. 처음에는 이제 25bp씩 내려요. 2019년도 7월에. 그러니까 원래는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고 좀 빠르게 금리를 인하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라는 거는 아주 급격한 경우가 빼고는 한 방향성으로 계속 가요. 한 방향성으로. 어느 시점에 물론 꺾이겠죠. 근데 이게 뭐라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게 꺾임이 바로 다음 FOMC 회의가 아니라 꺾인 날짜 기준을 잡는다. 즉 여기서 이제 2004년 6월부터 2006년까지 금리를 올렸고 2006년 6월까지 그리고 이제 정체에 놓여져 있다가 금리를 내린 게 2007년 9월 그 내린 시점만 딱 표시가 된 거예요. 여기도 원래 그렇게 따진다면 이제 내린 시점만 딱 표시돼야 되는데 유자락이 근데 한 가지씩 더 있죠. 가장 최근 거라 그래요. 가장 최근 거라 단계별로 이거는 이제 묶어서 꺾여서 내려올 때만. 그러니까 여기서 2012년 2018년 12월에 금리를 마지막 올리고 그다음에 유지를 하다가 언제요? 2019년 7월 7개월 만에 금리를 내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겁니다. 7개월 만에 금리에 손을 댔다는 건 빨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자락까지 끝까지 악을 쓴 거죠. 야, 금리 내려, 부양책 써야 돼. 지표는 되게 좋은데. 그러나서 결국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제로금리로 다시 내렸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터지고 제로금리로 다시 내려와 있는 이 시점에 미국의 지표는 어떻다? 이렇게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의 지표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일시적으로 이제 둔화되는 흐름은 있었죠. 그건 이제 바로 회복이 되는 거고. 왜? 추가 부양책 또 나오니까. 응? 그러나서 드디어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요 시점이나 요 시점과 똑같이 금리를 인상한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해? 경기가 좋아지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경기가 좋아지면서 발생했을 때 시장에서는 선제적으로 이제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대선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죠.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기준에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금리 인상을 한 거죠. 그리고 2017년 19년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하는데 인위적인 금리 인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인하를 한다고 그렇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은 상태인데 금리를 인하해 다시 올릴 거야. 이건 아니지 않니? 하고 있다가 이제 리먼 터지면서 제로 금리로 간 거죠. 리먼 터지면서. 그러나서 엄청난 정부 지원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리먼이 아니라 코로나19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웃돌이 좀 벗고 창문 좀 열고 졸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앉아서 잠깐 하니까 잠깐 깜빡깜빡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무 주말에도 뭐 미팅 있어갖고 정신이 없어서. 자, 물 한 모금 다시 마시고. 금리 부분이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막상 내리는 시점에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린 게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이 일정 범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금리를 내릴 만큼 경기가 안 좋다가 아니라 경기는 좋은데 대선을 앞두고
부양책을 쓰면서 그 효과를 좀 보려는 여당과 정부의 흐름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리먼 터지면서 어쩔 수 없이 시장 지수는 조정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이제 리먼 터지면서는 더 많은 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니 경기가 지표가 이만큼 좋아졌으면 이제 슬슬 금리도 올려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금리를 낮췄고 리먼까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표는 안 좋았지만 계속 지표는 긍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일시적으로 안 좋은 지표가 계속 긍정적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코로나19 이후에 나오고 그리고 2021년도에 연초에 경기 월가나 모든 데서 이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당시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고 계속해서 뭐 금리 인상 얘기, 테이퍼링 얘기가 다 있었는데 아쉽게도 어떤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랑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해서 당선인이 선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5월에 이제 취임식을 하죠. 그럼 우리나라랑 똑같다는 게 뭐냐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의 마지막까지의 불확실성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정책적인 또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양책에 대한 뭐 이야기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지금 기준에 뭐라 그래요? 지금 기준에 설정되어 있는 범위가 미국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다시.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 같은 정정 불안의 기준이 있었고 요 당시 기준에 미국에서의 기준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경기 부양책을 우리는 지금의 기준에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내세우는 거는 어느 쪽에서든 마찬가지였죠. 코로나19 지원금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이 쏟아붓겠다. 저쪽은 뭐 50조야, 우리는 뭐 70조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더 돈을 많이 쏟아붓겠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도 올렸잖아요.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뭐 소상공인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시니까 지원을 해드려야지. 근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해놓고 돈은 더 뿌리겠다는 거 아니야. 이번에 뭐 국민의힘인가요? 이번에 정치를 잘 모르니까 그쪽에서 됐든 아니면 뭐 민주당 무슨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됐든 돈을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됐냐는 거. 미국은 요 기준에 요 21년 요 기준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부양책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리겠다라고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2004년도 다 떠나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왜 올렸어요? 지표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우선적으로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 그 금리를 올리는 과정 속에서 시장은 엄청난 랠리를 발생시켰다. 시장. 그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판에 이제 뭐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금리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고 뭐 정점에 달했어 뭐 어쩌고 다 있지만 결국은 어찌됐건 5,200에서부터 8,000까지 3,000포인트 한 60% 가까이 들어올린 거예요. 그죠? 랠리 과거에도 올라왔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랠리 금리를 올리는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아니라 이때 방송만 나가면 맨날 그 얘기했어요. 2015년 내내 방송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결국은 2003년도 3월 저점에서부터 1253에서부터 2007년 10월 고점 찍을 때까지 100% 이상 뭐 더블 이상 쫙쫙 뻗어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리먼 터지고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지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
이거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지금은 이제 실질적인 금리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 당시에 2013년도에 버냉키 사장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맨 처음 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2014년도에 실질적인 긴축을 단행했고. 근데 시작은 어때요? 랠리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작년에도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뭐 긴축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기 전에 긴축을 조금씩 단행하면서 또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그 이후에 금리를 조금씩 올리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습니다.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경기에 대한 순환성 기능, 굉장히 좋은 순기능이다. 그래서 실질 금리를 올리던 그 시점에서도 실질적으로 금리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렸죠. 그 시점에도 시장은 무너진 게 아니라 랠리였단 말이에요. 엄청난 랠리. 4천에서부터 8천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수를 따지면 5,400까지 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가 못 간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 교과서적인 내용들 말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나서 미국의 대선 때문에 내렸던 금리 언제 내린 거예요? 여기 2019년 7월부터 해서 이때. 그럼 금리를 내릴 때 어떻게 했어요? 실질적인 그 경기의 정점 2.5%가 있고 경기의 정점을 논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때에도 오히려 시장은 강세를 띈 겁니다. 그러다가 코로나19 때 꽝 하고 깨진 거고 그때 다시 제로금리. 그럼 요때 제로금리의 요 지수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흐름을 놓고 보면 요 상승률 있죠? 이 상승률이 거품이었다면 계속 밀려 내려갔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요때 당시에 지표가 크게 개선돼서 여기까지 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금리를 내렸을 뿐이지 또 일시적인 지표가 둔화됐을 뿐이지 여전히 지표는 좋다. 거기에 경기 부양체까지 포함이 됐다. 그래서 시장은 더 큰 랠리가 나온 겁니다. 이런 흐름을 거꾸로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리 인상이요.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에요. 라고 긴축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런 데서 테이퍼링 얘기 맨 처음 나왔을 때 2013년부터 2014년 이때 시장이 폭등인데 오히려 거꾸로 뭐 긴축한대요 해가지고 투매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립니다라고 폭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거꾸로 금리를 올린대요 해가지고 투매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중간중간에 흔들린 적이 있었으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폭등이 나오는데 금리를 올린대요. 좋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성장주들 다 죽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거꾸로 금리를 내려 5.25%의 정점에서 1년 3개월 만에 2006년 6월 이후에 1년 3개월 만에 금리를 내려. 금리를 내리면 금리를 내려서 부양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기서 물량 다 털어야 됩니다. 라고 해도 그때는 또 갖고 가. 왜? 원리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를 부양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 내렸으면 경기 부양책이잖아. 아니, 앞전에 형성된 9.11 때 형성된 1%의 금리. 9.11 이전에는 3% 금리. 그게 저점 금리였단 말이에요. 그 1% 금리까지 내려도 안 돼. 그래서 제로 금리까지 내리고 돈을 푼 거예요. 계속 풀다가 여기서 긴축. 그리고 실질 금리 인상.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라서요. 긴축 때도 올라가, 금리 인상 때도 올라가.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7월 이후에 금리를 2.5%의 금리를 내렸다면 첫 번째 대선을 앞두고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비이성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옳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 긍정적으로 보는 게 옳고, 이때는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건데 그럴 때는 엄청난 기회다라고 생각이 맞죠. 왜? 금리를 올릴 당시에 이 당시에 엄청나게 지표가 좋았는데 일시적으로 지표가 나빠졌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지표가 나빠졌다고 해서 이 경기 살아나는 추세를 그거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
단기간에 걸친 지표의 악화는 있을 수 있어도 오히려 금리가 2.5% 하던 금리가 정치적인 색깔론과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제로 금리로 내려왔다면 더더욱 기회가 된 거죠. 그죠?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인데 어찌됐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요 당시 기준에 월가에서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커져 있고 인플레이션 뭐 3% 이상 돼도 된다 하는데 지금부터 금리를 올려야 3%가 아니라 더 올라가더라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근데 여기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FED 그쪽에서는 FOMC 회의를 통해서 독립적인 기관을 기준으로 금리에 대해서는 자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은 대통령의 압박은 뭐 어쩔 수 없잖아. 또 여당의 압박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그래서 여기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굉장히 좋아졌고 경기가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나온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경기가 안 좋은데 인플레이션만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소비가 많아져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나왔는데 대통령 당선인이 그 이전에 후보 시절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든 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든 서로 돈을 뿌리겠다는 난리가 났었죠.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난 뭐 37조 뿌릴 거야. 나는 50조 뿌릴 거야. 재원은 어디서 마련합니까? 재원이고 나발은 필요 없이 일단은 대통령 돼야 되니까 일단 뿌리고 온다고 라고 떠들었잖아.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는 얼마를 뿌릴 거야. 2조 달러를 뿌릴 거야. 막 이렇게. 그럼 2조 달러를 정부가 당선인이 뿌리겠다는데 아무리 독립기관이어도 FOMC 회의에서 지금요 인플레이션 심해서요 이거 긴축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린 긴축할게요. 대통령은 2조 달러를 뿌린다고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의회만 통과하면 그 돈을 뿌리겠다는데 근데 연준에서는 긴축입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금리 인상에 대한 예측치가 있었는데 혹은 테이퍼링이라도 단행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안 됐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옐런 전 연준 의장 현 재무장관 입을 통해서 이제 뭐 금리를 인상해도 되지 않겠어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이미 금리를 사실상 올렸어도 될 만큼의 부양책 효과가 경기 효과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있었는데 대선과 맞물리면서 금리의 인상이 저지가 되고 그리고 작년 1, 2, 3월에 대통령 당선인이 부양하겠다라고 했던 2조 달러 그것이 당연히 의회를 통과하죠.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긴축을 얘기해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이제 긴축을 테이퍼링을 단행하고 금리를 인상할 거를 결의하다 보니 결론적으로는 좀 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bp를 올린다는 내용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쭉 정리하면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아주 단순하게 자, 1. 금리 인상 시기에는 대세기다.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온다. 대세 상승 랠리다. 그것을 확장해서까지 보게 되면은 2013년도에 그 테이퍼링을 단행한다라고 할 때에도 랠리다. 왜? 경기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좋아져서 긴축을 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라는데 그게 어떻게 악재냐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50bp씩 올리는 건 악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너무 가파르게 올리는 거 아니냐? 아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즐겼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이건 타이건 저기서 즐겼잖아요. 금리를 올렸어야 될 시점에 코로나19의 영향까지 겹쳐지면서 미국의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야 대박적이다.
금리 낮추고 부양책 뿌리고 그래서 시장 잡아준 거고. 그럼 역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뭐예요? 여기서 금리를 올려서 시장이 붕괴될 것 같으면 금리를 올리겠어요? 각국의 중앙은행과 각국의 중앙정부가 금리를 올려서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이 박살난다고 한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능사다라고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결론은 금리 인상이 뭐다? 호재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항상 랠리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요. 폭락이죠. 왜?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할 정도로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이 당시는요. 이 당시는 7월에 금리 인하했는데 올라갔죠. 오히려. 지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금리까지 낮춰? 야,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유동성에 대해서 해서 그러고 나서 그 불균형 밸런스를 코로나19가 맞춰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올릴 시점이 제 생각할 땐 작년 1, 4분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올렸다면 작년 1, 4분기 혹은 2, 4분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올렸다면 그럼 지금처럼 호들갑 떨 이유는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 조정받은 건 금리의 영향이 크냐라고 했을 때 영향이 크긴 하죠. 심리적으로 차익 실현 효과가 터졌으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터진 거는 1월인 거고 차익 실현 욕구가 터져서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영향 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1월 27일 날. 1월 27일 날 끝나고 그 당시의 기준에 저점 대비해서 일부 밀려 내려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2월, 3월에 저점을 한 단계 낮춘 거는 순간적으로 훅 하고 낮춰진 거지 추세적인 영향 없어요. 물론 지금도 1월 저점을 낮출 것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게 우크라이나 사태라거나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의 기준에 기술주의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과거 데이터 보여드렸잖아요. 금리를 올리면 뭐라 그래요? 교과서적인 내용이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다.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다. 그럼 좋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지금 지수로 965% 올라가 있고요. 2015년부터 볼까요? 오케이. 2015년 말 2016년 저점으로 기준 잡으면 금리 인상 시기 이후 기준 잡으면 217% 올라 있습니다. 나스닥이. 우리나라가 얼마 올라가 있어요? 37% 정도? 응? 다우지수는 얼마?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입니다. 얘는 2016년 저점 대비 122%예요. 그럼 뭐예요? 나스닥이 다우지수보다 더 올라와 있죠. 그러면 전체적인 업종 다 품 안에 두고 있는 S&P 500 지수는 얼마예요? 142%. 나스닥은요. 여전히 고점 대비 조정이 좀 있다 해도 217%. 무슨 얘기냐면은 금리를 올리면 성장주들이 못 간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못 간다의 논리예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볼까요? 얼마? 448%예요.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럽다 해도. 그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를 한번 보자고. 20위까지 지금 순위를 넣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있죠. 시가총액 뭐 코스닥은 그렇고 유가증권 시장 얘기를 할 때 20위까지입니다. 야, 미국이 긴축해. 그럼 조정받는 건 누구야? 성장주야. 그래놓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성장주니까 걔네들이 빠져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반도체주들은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가총액 순위대로 다시 이제 실적을 이렇게 보시면 누가 성장주예요? 지금의 위치에서 성장주는요. 누구예요? 한번 봅시다. 성장주다라고 하는 거는요. LG에너지솔루션이 성장주예요. 얘가 빠지나요 지금 주가가? 막 폭락으로 연출돼 있어?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예요? 얘가 성장주입니다. 왜? LG에너지솔루션의 올해 내년 순이익 대비 하이닉스의 순이익은 또 영업이익은 15배에서 좀 크게 표현하면은 15배에서 20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금 한 15배, 16배 되죠.
LG에너지솔루션 대비해서 하이닉스가, 근데 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주여서 성장주야 그냥 막연하게 실적주지. PER이 지금 6배 수준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보세요. 뭐 자산 가치는 뭐 다 필요 없이 일단 뭐 실적인 거지. 예? 지주사 성격도 있고 자회사들도 많고 다 좋은데 일단 실적을 보시라고. 얘가 성장준 거지. 얘가 실적준 누구예요? 현대차, 기아, 또 LG화학도 실적주에 그렇게 따지면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로만 따지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하이닉스가 2위, 그리고 현대차 3위, 뭐 기아 4위. 순이익과 영업이익으로만 따지면 물론 자산 가치도 놓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딱 떨어지게 성장주는 뭐예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 카카오예요. 그들이 그러면 뭐 고점 대비 조정은 받은 건 있지만 지수가 빠졌으니까 야 성장주 얘네들이니까 얘네 지수 조정 받아 이렇게 얘기가 됩니까? 응? 네이버, 카카오가 막 이거 성장주야 막 깨져 내려갔어요? 언제? 작년 1분기 이후에 긴축 얘기 나올 때 네이버, 카카오가 깨졌습니까? 오히려 폭등이 나왔지. 폭등이 왜 나왔어요? 네이버, 카카오 쪽의 IPO 때문에 그 효과. 그래서 카카오가 가니까 또 네이버까지. 다시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금리의 기준은 아주 단순하게 금리를 인상한다? 이야, 금리를 인상할 정도로 경제 지표가 긍정적이구나. 두 번째, 금리를 인하한다? 이야, 이거 큰일 났네.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구나. 세 번째, 이야, 금리를 올려. 성장주들이 다 주고 성장주들은 사면 큰일 나. 그래놓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성장주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놓고 네이버, 카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을 좋다고 편입을 해요. 상관없어요. 편입하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엇박자의 흐름이잖아. 금리를 올린대요. 성장주 안 된대요. 해놓고 2차 전지주 우리도 있잖아요. 에코프로비엠, 또 LG화학도 있고. 명확히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동차주, 또 11위부터 20위까지 놓여져 있는 실적주들. 금리 인상 시기에 그 실적주들을 제대로 설정해서 들여다보지 않으시면 시장의 강세를 띄고 강세 전환이 됐을 때 어떻게 된다? 낭패를 볼 수 있다. 시가총액 11위부터 20위까지의 실적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영업이익, KB금융의 영업이익 순이익, 신한지주의 영업이익 순이익, 삼성, LG전자의 영업이익 순이익, SK의 영업이익 순이익. 응? 농담해라. 저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시가총액 순위 안으로 다시 넘어온단 말이에요. 성장주들이 미끄러져 내려가고 얘들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종 전망은 어떻게 드려요? 최종 전망은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갑니까? 성장주가 옵니다. 성장주가 가는데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니까 성장주가 가는데 성장주 중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돼 있는 성장주가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막말로 지금 네이버 50조짜리가 70조를 넘겼었죠. 시장이 계속 강하면 그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네이버도 더 올라갈 거로 봐요. 근데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기는 벅차다는 거죠. 왜? 실적이 아무리 크게 개선돼도 아직까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응? 그렇잖아요. LG에너지솔루션이 200조 갈까? 아니 뭐 실적이 나와야 200조를 가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지수가 가는 방법이 없어요. 지수가 가면 LG에너지솔루션이 왜 가느냐? 인덱스 상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갑니다. 응? 그리고 지수는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수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쁜 종목은 일단 어찌됐건 퇴출이 되죠. 좋은 종목만 남아 있습니다. 업황이 계속 개선된 업종. 응? 예전에는 뭐 이게 최우선이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그쪽은 영업 마진율이 점차 둔화돼.
쉽게 예를 들어서 백색가전이 발전이 많이 되더라도 그 전기전자 업종의 백색가전의 축에서 모바일에서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로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산업 자체가 바뀌듯이 그때 살아남는 업종군들만 성장성이 나오는 것부터. 그러니까 시장 지수는 일반적인 현상에서는 미끄러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응? 예를 들면 초코바이가 100원 하던 게 500원으로 점진적으로 올라갔다. 그럼 오리온의 시가총액은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잖아. 라면 가격 최근에 뭐 작년에도 올리고 올렸을 때에 가격 올렸다고 라면이 안 팔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왜? 인건비도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사실상 물가가 올라갔고. 그러면 라면 중에서 뭐 농심이나 이런 데가 살아남았다. 삼양이나 이런 데 오뚜기 뭐 살아남았다. 그럼 그들의 매출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증가하죠. 영업이익률을 놓고 보면서 성장성을 따져야겠지만은 매출도 증가하고 규모의 면에서 영업이익도 증가하죠. 그래서 지수는 어지간한 상황에서 빠지지를 않아요. 단기적인 변동에 조정은 있어도 결국은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게 확인되면 지수의 정점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높아지는 과정 속에서 누가 시장을 견인할까? 그럼 금리 인상이 악재가 아닌 호재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럼 누가 가요? 성장주가 갑니다. 근데 그 성장주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PER 뭐 100배, 200배 이렇게 바이오주들처럼 형성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실적이 뒷받침된 성장주가 할 수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번에 뭐 공장 증설했고 이게 완공이 되면 얼마가 캐파가 커지고 그런데 내년까지는 어찌됐건 순이익이 6,500억 분이 안 되잖아요. 전망치가. 근데 55조야. PER이 몇 배? 100배 수준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급격히 실적이 드러나면서 이제 성장성과 또 실질적이 보여지게 되면 그때 점상 가는 거 아니니까 그때라도 늦잖아요. 그 예가 바로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LG 이노텍. 응? 보시면 LG 이노텍이 지금도 저평가다라고 표현하는 윤정도가 그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편입의 기준 설정해드린 이유는 수급 부분에 손바뀜과 함께 누적 수급 범위가 들어오고 있어요. 왜 들어올까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돼요. 실적을. 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단위의 기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출액도 증가를 해서 무지하게 증가를 합니다. 2019년 매출액 8조 수준에서 2020년이 9조 5천억. 그러더니 21년 작년에 15조야. 8조에서 15조. 거의 더블 난 거예요, 매출이. 올해는 더 늘어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4,700억에서 1조 2천억 이상 3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근데 순이익은 마진이 더 남아. 마진이 장난 아니게 남아. 그래서 순이익이 1,023조에서 2,361조 그리고 8,883조. 잘 들으세요. 1,023조에서 2,361조에서 8,883조인데 올해 지금 990조죠. 이게 9,900억이잖아요. 이게 1조를 넘길 걸로 지금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전망치가 9천억 원대 초반이었어요. 그게 중반 오더니 지금 9,900억이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지나면 1조 얘기가 나올 거라면 실적 처리죠. 지금 전망치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작년 10월 대비해서 얼마? 120% 올랐어요. 작년 10월 대비 120%가 올랐는데도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저평가. 다만 주가가 그렇게 120%씩만 올라오다 보니 PBR이 2.85배까지 올랐었고. 응? 이해되세요? 다시 정리합니다. 뭐 하나라도 제가 원래는 오늘 금리, 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죠. 전체적으로 이제 상품 가격은 CRB 차트를 다 보는 게 맞는데 어찌됐건 원유의 영향력이 가장 크니까. 그리고 환율 뭐 이런 걸 다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상 오늘은 금리만. 그리고 주중에 상품 이런 걸 해서 시리즈로 해서
시황을 무료로 딱딱딱 올려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금리에 대한 시황 부분이 예? 앞부분에 슬쩍슬쩍 졸았어. 지금 서서해요 지금. 바지도 좀 벗을 거야. 농담이 아니라 졸려서. 졸려요. 오늘도 뭐 미팅도 많았고. 결론적으로 자, 이 기준에 금리부터 해서 금리에 대한 해석부터 해서 그 금리에 맞는 업종군까지 보시면 텍스트로도 한번 올려볼까요? 텍스트로도 메모장에다가 자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냥 명확하게 가자 이거예요. 금리 인상 부분은 이쪽 자료에 추가적으로 있나 다시 볼까요? 금리 인상 시기의 흐름들을 날짜별로 이걸 다 드린 거고 이 피드 파일을 다 드릴게요. 다 올려드리고 10년물에 대한 것도 좀 잡아드려야 되나? 금리의 월선 차트 작년 그 1.3에서부터 1.7까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올해 2.36까지 2월 달에 2.36까지 올라왔을 때 그리고 2.036이죠. 달러 인덱스 이걸 조금 한 번씩만 훑어드릴까요? 한 번씩만 이거하고 요 화면 내용도 있는데 요것도 한번 보여드리겠다. 어차피 금리까지만 원고에 들어간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그 원고를 찾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찾을게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금리만 설정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채권 금리도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거 싹 지우고 금리라고만 해서 PDF 파일을 드릴 테니까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강연에 금리편 이거 드릴 테니까 오늘 녹화 방송 보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금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얘기 드리고 주중에 금리 복습하면서 채권 수익률 그리고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또 환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 원자재 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시 금리가 채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채권 수익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금리가 미국 달러 인덱스에 미치는 영향 또 달러 인덱스가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아시겠죠? 그 다음에 금리가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 원자재 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거를 전부 설정을 해서 교육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금리 편만 그렇게 해서 금리 편에 대해서 요 자료를 올려드리고 마무리 지어드리고 종목으로 넘어서 종목을 볼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본다라는 것이 금리의 기본적인 해석을 놓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 강연의 자료에서 이게 PPT로 방송에서도 몇 번 해드린 거예요. 오늘 사실은 이게 강연회가 아니라 야간 교육 방송 진행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 사무실에 다시 나와서 진행을 해드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은 진도가 빨리 나가지 못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체계적으로 해서 짧고 굵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강연회 자료에 예전 강연회 자료에 2005년 11월 달 강연회 자료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05년도 11월 달에 강연회 자료 이게 뭐냐면 방송 원고였어요. 이 당시 기준에 방송 원고 2004년도부터 2005년도 11월까지죠. 이게 방송 원고였어요. 추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추세의 기준이라면 시장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먼저 1000포인트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먼저 얼마? 2000포인트 간다고 얘기했죠.
2,000포인트 간다고. 그래서 2005년도에 한국거래소 추천 강연회 할 때 2,000포인트 넘깁니다. 그러한 근거는 국가신용등급 상향회부터 해서 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요래 합니다. 시장의 조정폭 뭐 이런 겁니다. 쭉 해놨는데 여기에 분명히 금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수급에 대한 논리와 그리고 외국 기관 수급은 해석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기간이라는 거는 주식형 펀드 수색 잔고에 나와 있는 금액, 그 금액이 기관이 운영하는 자금 되겠죠. 그 금액 기준 대비해서 주식의 편입 비중이 얼마가 돼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주식 펀드 편입비 추이 이런 부분도 놓고 봐야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는 로스권 물량이 출해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요걸 다 통계를 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기술적으로 뭐 5일 전이 이탈됐으니 20일 전까지 내려면 그게 뭐 무슨 말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5일 전 이탈되면 20일 전까지 내려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여 요런 그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누적 수급 범위, 이 당시 기준의 4대 연금을 다 주식시장에 돈을 넣게끔 유도한 흐름, 또 외국인 기관의 수급 범위, 외국인 기관의 수급 범위. 외국인이 이 56조를 내다 팔아요. 56조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56조를 내다 파는데 주가는 폭등을 하죠. 왜? 기관들이 주식형 펀드 수색 잔고에 돈이 70조가 넘게 들어오면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잘 보세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효과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됐을 때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죠.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투자가 부진해집니다. 그래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려는 여당의 흐름과 집권당의 흐름과 그리고 정부의 그 기조가 있고, 요 부분은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위에는 금리 인상의 효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금리를 인상했을 때, 요것도 다시 차분히 해볼게요. 가계와 기업의 이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그렇죠. 금리 뭐 0.25여도 서민들에게도 그렇고 기업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지표가 개선돼 있어도,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지표가 개선돼 있어도 뭐다? 아직까지는 시설 증설을 하고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갖고 사업을 키우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인해야 될 게 많다. 왜? 지표는 좋긴 좋은데 끝내주는 그 경기 동향이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하단 말이에요. 결론은 금리를 올리는 시점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릴 때 이자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이 축소되겠다? 아니죠. 개인 대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대출이잖아요. 기업 대출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기업의 대출이 증가합니다. 기업의 대출이 증가한다는 건 뭐예요? 야, 금리를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지표에 대해서 완전히 인정을 하는 거야.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호황세야. 근데 금리는 한 번 손대면 한 방향으로 간다. 계속 올리든 계속 내리든. 근데 지금의 기준은 그러면 계속 올리는 금리 인상, 지금 첫 번째 올리고 50bp를 올려버린다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25bp 올리고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올해 들어서 7번 올린다고 했잖아. 많이 올리면 7번 올린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올해만 2%씩 올릴 수도 있어. 야, 그러면 경기 이렇게 좋은데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대출을 더 받자. 그래서 산업을 더 활성화시키자. 이게 기업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죽고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정점에 달했을 때 그러한 부담이 증가하는 거지 바닥의 기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점에 달했을 때 소비에 위축이 생기는 거고 더 이상 대출 받기가 금리가 너무 세단 말이야. 이자 내기도 이제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 투자도 안 한단 말이야. 정점에 달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지속이 되면은
금리 이제 낮춰줘서 경기 부양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점에 달했을 때, 정점에 달했을 때. 그래서 처방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만 탁 뽑아 놓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냥 이 바닥금리에서 금리 올렸어요 이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무조건 어느 금리 때인지 모르겠지만 금리 인상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닥금리니까 바닥금리에서부터 올리는 영향, 증가 부담 없어 사실상. 소비 위축, 투자 위축이 돼? 부진이 돼? 에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오히려 더 상향이지. 이게 이제 밑에, 저는 이거 인하로 순간적으로 이제 맨날 보는 거 아니니까 착각을 했는데, 완만한 금리 인상의 경우는 오히려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기 회복세에 오히려 유리하다. 완만한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가계와 기업의 기준에서도 이자 소득이 대출 이자를 넘긴다.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 요인이 제한적이다. 그 내용입니다. 가급적이면 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죠. 근데 왜 저금리를 유지 못해요? 경기가 좋아져서 많이 돈을 쓰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오니까. 돈을 얼마나 풀어 제꼈든지 아파트값이 들썩들썩했잖아요. 코로나19 터지고. 돈을 얼마나 풀었든지 우리나라의 거래 대금이, 유가증권 시장이 얼마였어요? 5조 미만인 날이 2020년 1월 2일이 마지막 5조 미만이었다니까. 2020년 1월 2일.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지. 이런 거 하나 모르고 뭐 주식을 해. 4조 6,300억이었죠. 그런데 돈을 얼마나 풀어제꼈는지 2021년 1월 11일 44조 4천억, 10배가 진 거예요. 돈을 얼마나 뿌렸는지. 이해되세요?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나와야 안 나요.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나오죠.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나오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러한 기준점들이 나온 거예요. 저거 이외에도 제가 금리 얘기할 때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기준을 잡아놔드린 게 있었는데, 아쉽게 일단 그게 없네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리까지만 기준을 잡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리까지만 기준을 잡고 2005년도 교육 자료까지 보여드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다시금 보여드리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이제 올렸다 이제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앞으로 1월에 안 올렸기 때문에 3월부터 해서 7차례 올릴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5월에 50bp까지 올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2000년 이후에 금리 인상 시기에 25bp 이상 정형화돼서 25bp씩 올렸지, 0.25%포인트 올렸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50bp를 올릴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좀 빨리 잡아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이유를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윤정도 얘기가 맞네? 그게 설명을 듣고 그렇게 신뢰도가 형성이 되면 그 이후로는 윤정도의 시황에 여러분들이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면 돼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냥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요, 금리 인상 때문에요, 뭐 기업이 조금 부담스럽고요, 지금 환율이 다 얘기해 줄게. 결국은 중간 과정을 다 들여다봤더니 미국 쪽도 대선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 대선 연결된 부분이 결론적으로 대선 연결된 게 돈을 더 풀자고 하는데 연준에서 긴축을 얘기할 수 없어서 인플레이션이 기준점을 좀 사실은 넘겨놓은 상태에 긴축을 하다 보니 좀 가파라질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이제 대차 대조표 규모를 줄이는 양적 긴축까지 지금 병행을 해서 진행해야 되는 시기까지 왔다라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 결론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모든 과거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는 거죠. 보여드렸을 때 결론은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 요겁니다. 뒷장에 나오는 게 금리를 인상하던 시점에 기술주의 기준의 나스닥을 보여드린 거예요.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 첫 번째 이 금리 인하 기준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먼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터졌을 때 폭락이죠. 그리고 두 번째 2015년 12월부터 2012년
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 그때 그러면 시장은 폭등 내렸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에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순간적인 조정폭을 한번 줬다. 그러고 나서는요. 추가적인 부양책 유동성의 힘으로 움직이는데 거기에 지표까지 어때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충격을 한번 추가적으로 받았지만 그렇게 해서 지표가 한두 달은 좀 둔화돼서 나올 거예요. 한두 달은 둔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경기가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나스닥의 월봉 차트, 전체 시장, 그리고 이렇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릴 때 나스닥이 또 월봉 차트, 또 2007년 9월부터 해서 금리를 내리던 시점에 이 폭락장, 그리고 2015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해서 금리를 올리던 시점에 이 폭등장, 기술주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금리를 올 때 폭등이 나옵니다. 성장주가. 근데 성장주가 아니라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성장주. 응?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은 대세 상승기의 기준에 상승 랠리를 논할 수 있는 위치다 아니다. 이 대세 상승 랠리를 논할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월봉 기준에 나스닥을 다시 보시고 다시 한번 멀리서부터 당겨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흐름에서 어떤 흐름? 2003년 3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랠리, 그 가운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뭐예요? 금리 인상 시기, 그리고 금리 정점 5.25에서 계속 유지 시기. 그러고 나서 금리를 여기서 내린 겁니다. 여기서 9월 달에 내리고 9월 말경에 내린 거죠. 9월 17일인가요? 중순 이후.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번 더 정점 찍고 리먼까지 터지고 베어스턴스 망하고 리먼 망하고 메릴린치 매각되고. 요게 이제 첫 번째 2000년대 이후의 금리 인상 그리고 금리 인하 시기의 흐름이고요.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2013년부터 뜯어서 올립니다. 2018년까지의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2013년도 5월인가 그럴 거예요. 테이퍼링을 단행한다. 그리고 2014년도에 테이퍼링을 단행했습니다. 이때 채권금리 수익률이 3%. 이번에 우리에게 문제가 됐던 수익률이 2%. 그럼 전혀 문제 없잖아요. 방송 나와서 1.3인데 1.6까지 올라왔다고 그걸 악을 쓰고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거 또 폭락 옵니다. 그냥 채권 수익률 얘기할 때 또 보여드릴 거예요. 긴축할 때 뭐라 해서 테이퍼링 단행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폭등.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 인상 앞두고 불확실성이 있었고 유럽에서 또 그렉시트 2015년도에 굉장히 많은 게 있습니다. 이쪽에 여기서 뭐뭐 있냐면 이란과의 핵 협상, 미국, 이란,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소련, 러시아까지, 죄송합니다. 러시아, 중국까지. 그렇게 해서 7개 국가가 이란의 핵 협상을 진행을 하죠. 실질적으로 미국과 이란이. 그렇게 해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그렉시트. 그리스가 유로를 탈퇴하겠다. 돈 못 갚겠다. 모라토리엄 선언. 그러니까 이제 IMF하고 세계은행에서 야, 돈 빌려줄게. 부채 갚아. 쥐들이 빌려준 부채인데 야, IMF한테 돈 갚아야 되지. 그럼 세계은행이 또 돈 줘. 그래 놓고 또 IMF 쪽에서 야, 세계은행 돈 갚아야 되지. 또 돈 줘. 그러면서 얘들의 전력 사업, 뭐 수도 사업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젊은 그 대통령이었나요? 총리였나요? 배째라. 응? 모라토리엄 딱 선언해버리고 채무 불이행 딱 선언해버리고. 어찌됐건 그 혼란 속에서 유럽 증시는 좀 어려웠었어요.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지금의 코로나19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메르스가 있었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중국의 환율이 동시효과 기준에서 동시효과 기준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열어줬어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중국 기준에서. 그렇게 되면서 위안화의 약세.
그리고 2014년도에 비이성적으로 올라왔던 중국 증시의 거품의 폭락. 왜? IMF가 그런 거품을 자꾸 조장을 하면 안 된다라고 권고를 하죠. 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중국에 투자해달라고. 근데 이게 거품인지 알면서 계속 살 수밖에 없어. LG에너지솔루션이 솔직히 거품인지 알면서 2차전 섹터에 돈이 들어오면 계속 살 수밖에 없어. 거품인지 알면서 카카오뱅크의 인덱스 상품에 돈이 들어오면서 계속 살 수밖에 없어. 거품인지 알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 급등 나올 때 살 수밖에 없어. 거품인지 알면서 신규 상장주 크래프튼이 비이성적인 논리로 수급 논리와 함께 올라갈 때 살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예요. 중국 투자 관련된 자금에 돈이 들어오면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와도 2014년도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IMF에서 야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해서 중국 증시가 하루에 7%씩 5월 6월에 그냥 폭락이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와버립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근데 글로벌 시장에 미친 게 없었어요. 영향을. 어찌됐건 뭐 그런 흐름이 있었다. 그 이후에 2015년 12월에 금리 올리고 그러고 나서 지속적인 랠리. 여기서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지속적인 랠리. 그러고 나서 금리 인하 시기는 언제? 2019년도 7월부터 금리를 내리는데 오히려 강세를 띠죠. 왜? 내려야 될 자리가 아닌데 자꾸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내려라 대선 앞두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제로금리까지 내려준 다음에 2.5%뿐이 안 됐으니까 제로금리까지 내린 다음에 부양책 그리고 지표는요 허벌나게 긍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형성이 되고 긴축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나스닥 지수는 빠지지 않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때문에 긴축을 해야 되는 시점에 대통령 기준에서의 부양책 2조 달러의 부양책 그게 돈이 또 쏟아진 거죠. 이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못 잡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못 잡아서 시장이 패닉에 들어갈 위치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금리 적절하게 올렸고 추가 금리 50bp 올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긴축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성장성 내에서 정상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정상적인 흐름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요. 개뿔 우크라이나가 뭐가 있어. 1월 27일 이후에 우리나라 시간 기준 1월 27일 이후에 우크라이나발 악영향은 없습니다. 왜? 저점이 1월 저점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밀린 날이 거의 없죠. 일봉으로도 보실까요? 일봉으로 보시면 1월 저점이 형성되고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발생된 거죠. 우리나라 기준으로 1월 27일이 된 거예요. 월요일. 여기 이제 이게 금요일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개파락 2% 이후에 4.9까지 밀렸다가 돌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고 있는데 2월 달에 이제 2월 말경에 원전까지 뭐 공격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유럽은 뭐 초전박살이 나왔고요. 그리고 개파락 나온 이후에 개파락 마이너스 3.45 이후에 급등. 그리고 나서 이제 찔끔찔끔 밀렸지만 이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그 변동성이 큰 나스닥 지수의 흐름인 거랍니다. S&P 500 지수나 이런 데는 이미 벌써 여기 저점 부분을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나온 저점이거든요. 어찌됐건 개파락 이후에 음봉으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개파락 1.65 이후에 밀려졌다가 하루 밀리고 돌린 거고 그다음 3월 달에는요. 우크라이나 얘기가 어떤 문제가 되나요? 없죠. 우크라이나 첫 번째 폭락이 이거라니까. 물론 여기서도 우크라이나 얘기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금리나 이런 부분에 어찌됐건 정점의 인식이 여기서 잡히잖아요. 지금에 와서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밑도 끝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시황 부분이 벌써 1시간 반이 된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좀 너무 길긴 했지만 아주 단순 논리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무조건 호재다. 바닥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살아나서 호재다.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살아났다. 두 번째, 먼 훗날이 될 텐데 금리가 정점이 달했을 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경기가 계속 화랑세를 띠다가
어떤 특별한 내용이 나와. 그게 악재인지 조진지 몰라. 근데 거기에서 정점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야 이거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나빠?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오는 겁니다.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금리에 대한 시황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를 칩니다. 그래서 금리가 주중에 시간이 될 때마다 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금리가 채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채권 수익률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은 길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의 기준을 한 번 더 이제 더 끄집어내서 요 내용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내용이 요거란 얘기죠. 금리가 채권 10년 만기 우리가 많이 보니까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그 채권 수익률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금리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형성되는 기준,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띄었을 때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강세로 인한 흐름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채권 수익률은요 아무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오히려 얘도 호재다 인식하시면 돼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도 아무런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엔화에 대한 달러 강세일 뿐이다. 이 전체 통화에 대한 강세가 아니라 엔화에 대한 강세다. 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제한적으로 받는다. 제한적으로 받는다. 우리나라는 뭐 1,200원대 위쪽으로 아름아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시장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 내용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상품 가격까지 기준을 설정을 해서 상품 가격이 금리 인상 그 부분에 대한 달러 인덱스의 강세, 결제 통화의 강세에 따른 유가 부분의 변동성, 그 변동성이 주식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추세적인 강화는 나쁘지 않습니다. 미리 다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지표가 매우 긍정적이다. 경제 지표 이외에 금리, 환율, 원자재, 채권금리 전부 주식시장에 우호적인 지표를 내주고 있다. 시장의 해석과 완전히 다르죠. 그 윤정도 말을 믿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CDS 프리미엄까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CDS 프리미엄은 사실상 지금 기준에서 볼 필요도 없어요. 진짜 심각한 지수의 변동성 등락이 나오면 그때 돼서 CDS 프리미엄을 보고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심각한데 라는 생각을 조금만 가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맥락에서 좀 보시고 이 자료를 지금 이제 올려드릴게요. 이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되니까 약간 그 특별 무방 그 자료도 PDF 파일도 올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오늘 기습적으로 방송을 해드리다 보니까 접속 인원이 뭐 그렇게 월등히 많으시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유튜브를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계속 진행돼 있던 거를 제대로 끄고 조금 시차를 두고 이제 켰으면 그러면 이제 충분히 방송 새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나갔을 텐데 그게 아쉽게도 제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켜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야랑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게 그게 알람이 안 나간 것 같아요. 알람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참여 인원은 조금 제한적이시긴 한데 일단은 뭐 금리 부분까지 해서 요 설명 그리고 금리 자료 방금 보여드린 이 자료 짧지만 제 차 녹화 방송 보면서 난 좀 들여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금금금금 한번 올리시죠. 금금금금
채팅방에 금금금금 올려주시면 일단 전부 채팅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기준에서 이제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은 같이 병행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금금금 한번 가시죠. 금금금금.